아울러서 그럼 장내 이행 판결로서 이제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 아예 그래서 하나 더 설정한 것은 이것도 유명한 문제로 자주 등장해요.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생긴 거예요. 매달 어떤 사정 하에서 금 30만 원의 지급 청구를 했어요. 예컨대 토지 인도를 청구하면서, 그러니까 토지 인도 청구와 함께 인도 청구에 뒤따라서 토지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자 입장에서의 손해인 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보통 같이 걸죠. 토지만 딸랑 인도 청구를 하지 않고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걸죠. 그래서 다음 달도 인도할 때까지 얼마 내야 되고, 다다음 달도 얼마 내야 되고, 다다다음 달도 얼마 내야 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장내 이행의 청구가 들어가서 장내 이행 판결이 내려졌는데, 도중에 차임이 10배 정도로 뭔가 거기 개발된다는 이런 거와 함께 됐다라고 했을 때를 상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럼 그 토지를 사용하고 불법 침탈해서 사용하고 있던 피고 측으로는 오히려 지금 10배 정도 뛰었으면 토지를 안 돌려주고 속된 말로 개기면 개길수록 산수적으로 얼마 이득이에요. 판결문에는 30만 원만 주면 된다. 인도할 때까지 30만 원 줘라. 만약 30만 원 주기 싫으면 빨리 인도하라.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 정도 땅을 쓰려면 300만 원을 이제 내면서 써야 될 상황으로 뭔가 주위에서 이 환경이, 경제적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 피고는 그냥 그 땅을 반환 안 하면 안 할수록 270만 원이 이득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처음에 판결은 빨리 줘라, 안 주면 30만 원 너 내놔야 된다의 상황에서 안 내면 안 낼수록 피고는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니까 원고가 열이 받죠. 그래서 원고의 그 열받는 심정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가 한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됐는데 93년인가 뭐 한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그 경우에 추가적인 예컨대 30에서 300 정도의 차임 상당의 그런 사용료가 생겨야 되는 사건에서 실제는 한 8배 정도였는데 그 27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추가 청구를 인정해 줬어요. 즉, 한번 판결은 확정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예요? 판결은 한번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그 좋았던 사람인 원고도 딴 말 하면 안 돼. 이제 와서 너 30만 원 받겠다고 원한 것에 따라서 해줬는데 지금 와서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300 받을 수 있는데 이게 30만 원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 판결이 너무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300만 받겠다고 했을 때 기판력이 그럼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0만 원에 대한 추가 청구를 어떤 이론으로 해서 인정해 줬냐면 일부 청구라는 우리의 기본 이제 이 이야기에 있어서 사이드로 익혀야 되는 게 일부 청구와 전부 청구의 관계에서 중복재소에 걸리느냐 기판력에 걸리느냐에서 걸린다 안 걸린다의 어떤 좌우의 스펙트럼적인 펼쳐진 이론에서 절충형 입장에서의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이라고 부르는 애초의 청구를 일부임을 어느 정도 나타냈다면 피고로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한다든지 대응한다든지의 그런 상황이 세팅될 수 있는 이 명시라는 전제하에 잠부 부분은 별도로 내도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는다. 잠부는 별도로 내도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여기다가 적용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30만 원 청구가 명시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일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명시했다고 의지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에 잠부 청구 또는 기판력에 있어서의 제2차적인 청구를 중복재소나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의 이론을 거기다 써가지고 잠부 청구에 대해서 즉 아까 30만 원에 대한 뭐 그 예에서 270만 원의 추가 청구가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추가 청구를 인정하는 이런 판결이 93년도에 한번 내려졌는데 아예 그거를 포함한 류의 상황에 대해서 2002년도 민사선법 개정 시에 251조 다음에 252조가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라고 해서 기판력을 배제하는 이런 소송법상의 형성해소의 성질을 갖는 형태의 그런 소송 유형을 하나 인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소제기 시점 이후에 이제 변경 기존 판결을 기판력을 깨고 제대로 된 원하는 금액의 청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해소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전제는
현저하게 상황이 그 금액적인 상황 등의 기초를 이루는 상황 등의 변동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93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지금 252조의 규정에 따른 어떤 구제랄까 그것은 조금 이 구조 틀은 틀려요. 어떤 거냐면 종래 판례는 예컨대 30만 원 정도의 차임의 상황에서 300만 원으로 됐을 때는 270만 원의 추가 청구가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270만 원짜리 판결이 하나 더 내주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내주는 이런 틀인데 반해서 이런 구조인데 반해서 지금 252조의 변경에서는 30만 원짜리 판결이 있었던 기판력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 판결을 취소시켜요. 취소시키니까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300만 원짜리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2조의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의 시스템은 93년도 판결처럼 구제를 한다라든지 억울하달까 약간 불합리하달까 한 점을 회복시켜준다는 역할에서 추구하는 취지는 마찬가지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방법 내지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거는 30대 270 판결이 2개가 나가는 거고 이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는 구 판결을 취소시키고 새로운 300만 원짜리 판결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일단 그런 거를 이해하세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이 시험 문제가 무진장 이게 많이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번 기록형 시험에서는 거의 못 맞춘 건데 이거와 관련된 게 하나 있었어요. 기록형은 보통 실제법적인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 기판력과 관련된 1회 시험에 소송법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갔어요. 어떤 거였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해서 자기 땅인데 남이 쓰는 것에 대해서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그 부분서 부당이득 사용료 내놓으라는 소송을 한번 냈다가 소송에서 미숙해서 잘 증거를 못 대서 깨졌어요. 패소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시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땅에 문제가 돼서 요번에 청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제 월차임 얼마 내라라고 청구가 들어간 것을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일단 못 맞춘 게 이런 식이에요. 과거에 한번 판결받은 게 있는데 패소했어요. 그자가 또 한번 지금 받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의 불법 침탈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한번 깨진 거가 이제 기판력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은 거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걸 의식은 했어요. 근데 어디서 그래서 낼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제 그 아까 기록형은 그런 게 당사자끼리 막 얘기 나와요. 어떤 지금 얘기를 그쪽에서 하냐면 내가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내가 기판력이 생긴다 이런 거는 알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이 잘 모르는 사람이 기판력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 되면 뭘 몰라 무진장 알고 있구만. 보통 사람이 기판력 얘기 잘 하지도 못하겠지만 기판력이 왜 기판력이라고 해요?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는 물어봤지만 왜 기판력이라고 그래? 되게 어렵잖아. 용어가 딱 뉘앙스가 일반 사람이 와요?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하여튼 더 한자도 어렵고 잘 안 다가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 내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정도는 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대꾸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판력이 문제된다는 것은 우리가 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걸리겠는데 과거 거가 지금 새로운 청구를 하려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막 이제 기판력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나와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했더니 어떻게 잡았어요? 이제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판결이 판결문에 보면 이 주문 앞에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이 나와요. 원고 피고 나오고 판결문 보면 이제 소장처럼 대칭돼서 이해한다면 원고 나오고 피고 나오고 소장에 없던 변론 종결일 판결 선고일이 적히고 그 다음에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주문이 나오고 여러분 이제 지금 기록형 쓰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판결이니까 그렇게 안 쓰네. 하여튼 판결에는 거기에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일이 들어가요. 무변론 판결에는 뭐 변론 종결일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변론 종결이 들어가니까 그 변론 종결일을 보고서 뭐라고 이제 대부분 썼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생각해서 변론 종결일 이후 시점은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변론 종결일까지니까 그 사건에서 깨진 거는 변론 종결일까지 깨진 거고 그 뒤는 이제 다시 풀이해졌다. 괜찮아졌다. 상관없게 됐다. 그랑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이제 연습해서 그래. 지금 맞추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었는데.
연습이 이제 됐네. 왜 그래요? 그 판결은 일반 판결이 아니라 장내 부분까지 넣어서 내려준 판결이니까 깨진 게 어디까지 깨진 거예요? 다음 달도 깨진 거고 다다음 달도 깨진 거고 다다음 달도 깨진 거예요. 정상적인 지금 우리가 변론정교실 얘기했던 거와 좀 틀린 양상의 판결이잖아요. 벌써 장내 이행 판결에서 깨진 거잖아요. 장내 이행까지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깨진 거니까 변론정교실 이후 부분은 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하면 이미 거기서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기판력이 발생한다. 변론정교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어떤 공부에 그게 있는데 실은 거기다 그 곧바로 적용해봤자 틀린 건데 그렇게라도 쓰면 된다라는 거죠. 어디 기준으로 실은 청구해야 되냐면 그 기준으로 가능하다라고 설정하면 안 되고 어떤 포인트냐면 이 시적 범위로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내가 말을 막 하면서 내가 지금 말로 이렇게 해주면 쟁점이 노출되니까 그걸 글로 읽는다라고 여러분이 어떤 지면으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말을 내가 쓱 액센트를 안 주면서 했는데 이번에 액센트 주면서 해볼게요. 이번은 그럼 보세요. 종래 판결에 깨진 게 있어요. 쫙 봤더니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하면서 어떤 월 얼마를 나한테 토지 인도시까지 달라라는 청구를 했다가 입증에 실패하면서 깨졌어요.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법행위로 청구를 하고자 한다. 이제 액센트 주면서 얘기했죠. 뭘로 잡아야겠어요, 이제? 아직도 지금 못 잡았어요? 뭘로 잡아야 돼? 뭘로 잡아야 돼, 지금? 내가 액센트를 줬잖아. 지금 종이로 본 게 아니라 말로 해줬으니까. 종래 부당이득으로 월 예컨대 얼마의 반환을 청구했다가 배수했다. 지금은 불법행위에 의해서 월 얼마를 청구하려고 한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소송물 이론 생각해보세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은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청구했어요.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요번은 불법행위에 기해서 손해로 했어요. 그러니까 소송물이 틀려요. 실무상 입장을 취한다면 부당이득의 그 금액과 그러니까 우리가 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느냐 불법행위로 구성하느냐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불법행위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틀려버리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그럼 청구할 수 있느냐. 불법행위로 청구했으니까 지금 소장 쓴 날부터 3년분이 시효가 안 지난 부분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게 3년분. 그러니까 지금 소장 쓰는 날부터 3년분. 그 날짜가 제대로 써서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 그 제대로 써였는데 청구 원인에 그런 뭐 기판력이 어떻게 된다라는 까지를 싹 써서 쓴 답안이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그러니까 헛한 거예요. 헛한 거 공부를. 장래 부분에 대한 이행 판결의 그 부분이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예컨대 지금 추가 청구라든지 정기금 판결의 변경해소를 내리 공부하면서 예컨대 장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판력이 없으면 뭐 기판력을 깨기 위해서 뭐 일부 청구 이론을 쓴다든지 뭐 변경해소란 제도를 만들다든지 할 필요도 없었던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판력이 안 걸렸으면 뭐 지금 마음껏 옛날에 30만 원 판결이 있었지만 지금 새롭게 내 300만 원 청구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당연히 부지불식 중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뭐 막 그래가지고 93년 전화미처가 어떻게 이론을 구성했는지 그 다음에 뭐 2002년 이후에 252조의 정기금 판결을 만약 전제로 하고 그게 확정 판결이라면 뭐 변경해소라는 게 하나 도입돼서 어떤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전제 부지불식 중에 기판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안 된다 이 생각을 깔고 했었던 거면 그 문제를 그렇게 봤으면 되는데 거기서는 전혀 그게 작동하지 않은 거였죠. 그죠? 장래 부분이 들어갔던 청구에 대한 판결인데 그 판결이 작동하는 기판력이 변론정결시라는 데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었던 거기에서는 그런 거였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변론정지시로 그거 작동한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청구 들어가는데 뭐 지장 없는 거죠. 기판력 있는 판결이 거기까지 작동하는 게 아닐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것을 거기다가 우리가 대입하지 못하죠. 물론 대단히 어려운 문제야. 그런 상황에서 다시 문제는 그럼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에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설정하면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단순한 지식 말고 이해를. 30만 원 써. 50만 원 정도로 뭔가 상황이 바뀌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 20만 원 추가 청구에 대해서 구제할 때 좀 아까 말한 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새롭게 30에서 한 300 정도 얘기하다가 30서 한 50만 원 정도의 차임으로
설정을 했을 때는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30에서 50. 현저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252조의 어떤 새로운 정기금 판결의 변경에서나 93년도 전화할지 판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이제 30에서 50도 뭐 현저한 변화라고 본다면 할 말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적인 물가의 어떤 부침이 심한 데서는 그런 정도 갖고는 이거 변경해소 같은 것을 구제를 생각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채점을 하다 보면 대단히 뭐 조문의 해석이라든지 그 판례를 딸딸딸딸 판례의 논리가 명시한 바는 없지만 의제해서 뭐 일부 정리를 했다. 너무너무 잘 쓰는데 그 내가 바라는 바는 그 왜 그런가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판결은 우리가 배운 것에서는 판결은 한번 내려지면 기판력이 발생하고 어찌됐건 싫든 좋든 그게 강행적 공권적으로 구속돼서 법정안에서 이제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한번 번복하게 해준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르렀느냐? 왜 여기에서는 그러느냐 이거죠. 원래 원칙이 있으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함부로 예외 인정해 주다 보면 뭐 원칙이 예외되고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이미 기판력 있는 판결에 대해서 이제 구속 받아야 된다라고 설정한 명제를 왜 여기서 터주려고 생각했느냐? 그 근본적인 의문, 근본적인 문제 제기, 여기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그 본론에 해당하는 그 교과서적인 내용을 너무 잘 쓰는데, 그걸 나는 보고 싶은 거죠. 왜 내가 항상 하는 것은 왜랑, 또 앞으로 이런 거가 내가 안타까울 때 어떻게 뚫고 갈 건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자꾸 생각하고 남한테 전달하고 설득하고 그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고 이 능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훈련을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법학 지식을 한 3년에 농축시켜서 하도록 해주겠다가 내가 이해하는 로스쿨의 취지인데,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런 생각 발상 그 기본을 얘기해주고 니네들이 똑똑하니까 가서 이제 하라는 거지, 여기서 내가 다 막 그걸 가르쳐주겠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게끔 남을 설득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주장을 근거를 뒷받침해서 뭐 또는 상대방의 주장에서 막아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 같은 경우도 왜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기판력을 여기서 여태 맨날 우리가 기판력 하던데 이 사람 안타깝고 불쌍한 거 원고 지가 그럼 애초에 왜 그렇게 청구를 해? 지가 어디까지만 청구했으면 돼? 아까 우리가 불법행위 공항 사건에서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봐요. 어디까지만 했으면 돼? 그냥 지금 발생하고 있는 피해만 월 30만 원씩 받고 다음 달은 가봤더니 진짜 100만 원, 300만 원 뛰었으면 그때 300만 원 청구하면 되잖아. 그때 가서. 그렇잖아. 근데 왜 지가 미리 청구했어? 지금 다음 달 거 달라고 한 거 아니야? 3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지가 달라고 했지. 법원이 지가 달라는 거 대로 준 거 아니야? 그거에 뭐 깎든지 그 정도에 맞춰서 준 거 아니야? 지금 30만 원씩 주는 거. 그러니까 뭐냐? 이때 장래를 내다보고 준 판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이미 자기가 내포하고서 청구한 거라는 거죠, 나는. 내포하고서 청구한 건데 그게 완전히 황당하게 뒤틀어진 거지. 자기도 예상 못하는. 그러니까 나의 출발점은 뭐냐? 아까 30에서 50 정도라면 그게 현격하다고 볼 수도 있고 20만 원도 큰 차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지가 그럼 예상의 범주에서 미리 앞으로의 불확실 정도에서 30에서 50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는.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하지 말았었어야지. 자기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피해 금액으로서의 월차임만 청구해야 되고 다음 건 알 수 없는 것을 미리 청구할 필요의 단계에서 안 했었어야지. 그리고 가다 보니까 300만 원 됐으면 그 300만 원에 맞춰서 그 무렵에 청구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장래를 내다보고 내려준 판결에는 불확실이 이미 내포될 수밖에 없는 속성의 청구를 자기가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그걸 함부로 깨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선뜻 동의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저한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의 의미의 액센트를 나는 무진장 의미 부여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30서 300이라는 그것의 어떤 기존의 교과서적인 그 정리된 지식을 그대로 답안지에 쓰는 것에 대해서 한 30서 50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좀 나올까봐 내가 실제 이 유형의 문제는 사법시험 때 이미 전에 누군가 딴 사람이 냈던 걸 내가 한 번 더 내본 적이 있어. 2년 만에 또 내본, 그러니까 같은
쟁점이 됐던 걸 또 내본 바가 있는데 그때 30에서 내가 50으로 냈더니 그 사람들이 판례가 8배라고 8배로 바꾸는 바람에 그 내가 의도했던 상황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나는 34, 한 50 정도로 한번 두 번째는 물어보려고 해서 똑같은 쟁점으로 해서 나는 8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8배 정도가 아니라 한 2배가 채 안 되게 해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제도를 인정하는 데 대해서 정확히 더 이해하고 있는가를 내가 보려고 했지. 똑같은 문제를 2, 3년 만에 내는 내 의도는 그러려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판례가 그런 건데 왜 줄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내가 보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 그러면 이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더 할 말이 없잖아. 그렇지? 내 의도는 문제가 안 되는 그 포인트를 이걸 입체적으로 보려고 했거든, 실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웃기게 얘기했는데 누군가를 팔면서까지 웃기게 얘기를 했는데 임팩트 있는 내 그 얘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가 진정하게 이제 지금 내가 바라는 바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일단 4-3이 그런 거예요. 4-3. 그래서 청구 이의소라는 개념 집행법상의 소까지 아울러 알아두세요. 이런 류의 문제 중에 뭐 시사적인 거 많이 나오잖아요. 후유증, 이제 교통사 같은 게 후유증 당해가지고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구했는데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 예상 못한 후유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판례는 어떻게 이론 구성해서 추가 부분 인정해줘요? 별개의 소송물로 처리해서 해주는 거죠. 한편 장래의 어떤 이 기대의 이익, 일실이익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거 말고 호프만식으로 해서 또는 라이프니치 해가지고 일시금화하는 거 말고 그냥 정기금으로 고지고대로 주는 이런 판결. 여러분 민법에서 일시금으로 주는 게 원칙으로 하죠. 손해배상은 일시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래 것에서도 지금 현가로 하는 게 호프만식이냐 라이프니치식이냐.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걸 달리로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하느냐 복리로 현재 가치냐 했을 때 달리로 하는 게 좋은 거죠. 현재 가치화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이 호프만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하나 판례에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당사자가 라이프니치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호프만식으로 법원이 하는 것은 이런 거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뭐 손해 입은 것 같은 거 주장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지만 라이프니치식으로 할 거냐 호프만식으로 할 거냐는 어제 사실에 대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할 때 그런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는 당사자가 원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법원이 알아서 적용할 거니까 당사자가 주장한 거와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뭐 이런 것까지 아울러 알아두세요. 그래서 내년도 다음 달 내지는 내년도 뭐 한 달 단위랄까 1년 단위로 했는데 그 뒤에 오히려 사정 변경이 좀 아까는 늘어나서 더 받고 싶은 측인데 요번은 줄어드는 측에 이런 거라면 청구 이의소로 해서 아마 집행법적으로 반대쪽이 갚아야 되는 쪽이 아까 공항 피해 소송에서처럼 그것을 줄였을 때 판결문대로 지급하기 싫었을 때는 그 피고 측이 청구 이의소를 들어가야겠죠. 그런 사실을 전제로. 그럼 잠깐 또 이야기를 빠져서 여러분이 일시금으로 한다, 정기금으로 한다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일시금으로 하는 게 뭐 원칙이다, 뭐 이런 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일시금으로 하냐, 정기. 그거 생각해보면 내가 말하려는 의도 알 거예요. 왜 우리가 정년된다 하면서 연금 탈 때 연금 일시불로 타면 뭐 사기꾼의 목이 돼서 무조건 공무원이나 군인하다가 은퇴한 사람 연금은 뭐 사기꾼의 이 희생양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할 때와 생각해보세요. 목돈을 주면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금과 일시금에서 우리가 일시금으로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정기금으로 당사자는 일시금으로 확 받는 게 느낌이 좋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이유를 계산한다는 개념은 투입되지만 일시금으로 받고 싶고 정기금은 막 찔끔찔끔 주는 것 같고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기금으로 판결을 한다라는 것으로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의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일시금으로 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기금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돈을 줘버렸다가 이거 날리거나 탕진하거나 괜히 또 그 가족이 채거나 뭐 이렇게 되고 얘는 나중에 공중에 이제 부상을 입고서 장애를 입어서 매달 필요한 그게 매달 나갔을 때는 그나마 그걸로 지탱을 하는데 일시금을 탁 줬다가 가족이 채가고 얘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내팽겨쳐지고 그런 것까지를 이 일시금으로 하느냐 정기금으로 하느냐
있어서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일시금을 하도록 되어 있다. 뭐 정기금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놓고서 아 정기금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는구나. 그런 장래 이행에서 있어서 정기금 판결 변경에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아울러서 했어요.